딩동. 낡은 아파트의 초인종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밤 11시 반. 구두 뒤축을 구기며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남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삑삑삑삑.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선다. 불 꺼진 거실은 차갑고 고요하다. 언제나처럼 아내의 잔소리도 딸아이의 이어폰 너머로 새어나오던 음악 소리도 없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고 거실 불을 켠다. 하얗고 시린 형광등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지만 그 불빛이 비춘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정돈된,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낯설고 기이한 공간이었다. 소파는 먼지 하나 없이 빳빳하게 각이 잡혀 있고 식탁 위에는 정체 모를 하얀 천이 덮여 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에 커튼이 스산하게 흔들린다. 남자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안방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베개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사람의 냄새도 나지 않는다. 남자는 문득 깨닫는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과연 내가 평생을 바쳐 돈을 벌고 대출금을 갚아나갔던 나의 집이 맞는지, 왜 이 공간은 자신을 그토록 이방인처럼 밀어내고 있는 것인지. 남자의 이름은 강민우. 올해로 신둘이 된 평범하다 못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중년의 사내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대와 40대를 고스란히 갈아 넣었지만 작년 말 몰아친 명예퇴직의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작은 프랜차이즈 독서실 사업은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보증금마저 까먹은 채 문을 닫았다. 그 후로 민우는 가족들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세차장이었다. 낮에는 온종일 얼어붙는 물을 만지며 남의 차를 닦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앱을 켜고 취객들의 주정 소리를 들으며 서울 시내를 전전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스란히 아내의 계좌로 입금하면서도 민우는 집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다. 자신이 무능한 가장이 되었다는 자격지심, 그리고 언젠가 이 거짓말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감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고독하게 버티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정작 가족들은 이 집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민우가 집에 들어와도 거실로 나오지 않았고, 대학생이 된 딸은 제 방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민우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거실, 소파 구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스마트폰의 푸른 화면만 들여다보았다. 마치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협탁이나 오래된 스탠드 조명처럼 그는 이 집에서 서서히 가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대리운전 5건을 뛰고 돌아온 길이었다.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민우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당신 먹을 국은 냄비에 있어요. 불만 켜서 드세요. 나랑 지연이는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메모는 너무나 정갈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친정에 간다는 말, 일주일이나 집을 비운다는 통보. 아내는 민우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마치 늘 하던 일처럼 그렇게 집을 비웠다. 민우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다. 허옇게 기름이 굳은 소고기 뭇국이 담겨 있었다. 가스불을 켜고 불꽃을 바라보며 민우는
새삼스러운 해방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를 느꼈다. 일주일 동안 이 넓은 아파트에 나 혼자 남겨진 것이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민우는 대충 밥을 말아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러나 목구멍이 턱 막혀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다.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온 민우는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사방이 너무나 조용해서 베란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귀를 찔렀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민우의 인생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우는 몸을 일으켜 아내의 방, 아니 딸아이의 방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공간들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침대 시트는 주름 하나 없이 펴져 있었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은 크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다. 책상 위의 책들도 칼로 자른 듯 정돈되어 있었다. 그 완벽한 질서가 민우를 숨막히게 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온기, 흩어진 옷까지 쓰다 만 휴지 같은 생활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마치 누군가 민우에게 당신은 이 공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만 같았다. 민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옷방 겸 서재로 쓰는 작은 단칸방. 그곳 역시 차갑기 그지없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을 바라보았다. 벽지가 미세하게 발해 있었다. 문득 민우는 손을 뻗어 벽을 만져보았다. 눅눅하고 차가운 시멘트의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 집에 박혀있는 하나의 못이나 벽에 붙은 가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하는 척 하루 종일 밖을 맴돌다 밤늦게 돌아와 겨우 잠만 자고 나가는 자신. 가족들에게 그는 그저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가져다 주는 거실 한 구석의 붙박이장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민우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낮에는 세차장에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몸이 부서질 것처럼 힘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매일 더 무거워졌다. 집에 들어서서 불을 켤 때마다 민우는 집안의 가구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기묘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거실의 소파, 식탁, TV, 장식장. 그 가구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민우를 향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다. 너도 결국 우리와 같잖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뿐이잖아. 민우는 점차 집 안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옷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눕기 시작했다. 소파에 앉으면 자신이 정말 소파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침대에 누우면 침대 매트리스가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층간소음 하나 들리지 않는 윗집과 아랫집의 고요를 견뎌냈다. 겨울밤의 한기가 거실 창을 통해 들어와 온몸을 적셨지만 민우는 보일러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들을 몇 번이나 받아내며 민우는 초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눈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우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풍기는 그 지독하도록 정돈된 냄새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장롱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우는 문득 장롱 아래쪽 서랍장에 걸려있는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아내가 평소에 소중한 서류나 통장을 넣어둔다며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비밀 서랍이었다. 민우는 홀린 듯 그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서 뜻밖의 오래된 진실이 드러난다. 서랍 안에는 몇 개의 통장과 함께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로 강민우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조정 신청서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내가 쓴 장문의 편지가 수줍게 그러나 무겁게 놓여 있었다. 민우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편지지의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민우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여보, 당신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독서실을 접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네. 그리고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가 세차장과 대리운전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것도 나 다 알고 있었어.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다.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감추었던 비밀을 아내는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미안해서 혹은 가장의 무게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여보, 당신이 문을 닫아 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마다 나와 지연이는 이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당신은 돈을 벌어다 주면 가장의 임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한 건 화려한 아파트나 꼬박꼬박 들어오는 생활비가 아니었어. 힘겨우면 힘겹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우리 손을 잡고 울어주는 남편, 아빠가 필요했어. 당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볼 때, 당신의 그 굳게 담은 입술을 볼 때마다 나는 당신이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거대한 짐짝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당신의 그 고독한 침묵이 우리를 이 집에서 지워버렸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편지 위로 떨어졌다. 아내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갔다. 우린 당신에게 가구가 아니었어. 당신 역시 우리에게 돈 버는 기계나 거실의 장식품이 아니었기를 바랬어. 하지만 당신은 끝내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았지.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려는 그 오만이 결국 우리를 이 방에서 밀어낸 거야. 친정에 간다는 건 핑계야. 나 일주일 동안 지연이랑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올게. 이혼 서류는 당신이 편할 때 도장 찍어줘.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아파트는 당신에게 남겨둘게. 부디 이 넓은 집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고독하게 살아가길 바래.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다. 민우는 편지지를 꼭 쥐었다. 그 손때 묻은 물건 하나가 그의 굳어버린 심장을 쳤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꺼이꺼이 목이 메어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기적인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내는 민우의 부재를 견딘 것이 아니라 민우가 만들어낸 거대한 침묵의 벽 앞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정신없이 거실로 뛰쳐나갔다. 거실에 불을 켰다. 여전히 가구들은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우의 눈에는 그 가구들이 다르게 보였다. 저 소파는 아내가 홈쇼핑을 보며 지연이와 깔깔대며 웃던 곳이었다. 저 식탁은 딸아이가 시험을 잘 보았다며 아내와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던 곳이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에는 아내와 딸의 숨결이, 그들의 인생이 묻어 있었다. 단지 민우 자신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스스로 가구가 되어 그들을 보지 않았을 뿐이었다. 민우는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전화번호를 찾아 스마트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다.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다. 뚜루루, 뚜루루. 민우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지,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저편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였다.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민우는 그것이 아내의 숨결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민우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입을 열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떨리는 아내의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 사실 무서웠어. 회사 그만두고 하던 일 다 망해먹고 당신이랑 지연이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 무능한 남편 소리 들을까봐,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바보처럼 숨었던 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이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어.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다. 대리운전 안 해도 돼. 세차장 안 다녀도 돼. 나 그냥 당신이랑 지연이 옆에서 아주 작은 단칸방에 살더라도 같이 웃고 싶어. 나 혼자 가구처럼 여기 서 있기 싫어. 여보,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나한테 기회를 줘. 민우의 처절한 고백에 수화기 너머 아내의 참았던 울음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흐느끼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이 방의 온도를 단숨에 녹이는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였다. 한참을 울던 아내가 이윽고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지금 밥은 먹었어요? 국 끓여놓은 거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아내는 여전히 민우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남편의 끼니를 걱정하며 국을 끓여놓고 간 아내였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먹었어. 당신이 끓여준 국.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지연이랑 같이 들어갈게요. 집 보일러 좀 켜놓고 기다려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지고 민우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품은 채 거실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고독하고 쓸쓸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굳어버린 심장을 깨우고 얼어붙은 영혼을 씻어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민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보일러 조절기로 걸어가 전원을 켰다. 웅하는 소리와 함께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잠시 후 거실 바닥에서부터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민우는 부엌으로 가 냄비에 남은 국을 다시 약한 불로 끓였다. 그리고 아내가 정갈하게 덮어두었던 식탁 위에 하얀 천을 걷어냈다. 이제 이 식탁은 더 이상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니었다. 내일이면 아내가 앉고 딸아이가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진짜 가족의 식탁이 될 것이다. 민우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추위도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한 이 남자의 방을 다시 얼릴 수는 없었다. 민우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소파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구가 아니다. 그는 다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살아 숨쉬는 한 인간으로 이 방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남자의 방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